일부에서 위나라 왕들이 놓친 위나라의 인재들을 진나라가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나라뿐 아니라 진의 승상이었던 간모와 이사는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역시 초나라에서 인재 대접을 받지 못한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진나라 왕들이 출신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만을 봤다는 것은 대단한 용인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용인술이 진나라 천하통일의 비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부에서는 여부리가 만든 여시춘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울 선생님께서 여시춘추에 관해 대학 학기 역주뿐 아니라 효경 한글 역주에도 쓰셨는데, 효경의 내용 역시 여시춘추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경 역주에 여부리와 여시춘추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두 책을 모두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부리가 처음 장양왕을 만난 것은 BC 264년쯤의 일인데요. 여부리는 그때 위나라를 떠나 조나라에서 크게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조나라 수도 한단은 나중에 한단지몽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만큼 문화가 발달하고 번영한 도시였는데, 여부리는 이 한단을 무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에 의하면 여부리는 여러 곳을 오가며 물건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싸게 되팔아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인데, 특히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부리는 조나라에 볼모로 와 있던 진나라 왕손 영이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국경을 맞댄 나라들끼리 전쟁을 방지하고 친선을 표시하기 위해 서로 왕실끼리 국혼을 하거나 왕손들을 볼모로 보내곤 했는데, 영이인은 진나라 태자의 서자인데다 진나라 태자는 서자 아들이 20명도 넘었기 때문에 조나라에서 크게 대접할 이유가 없는 그런 볼모였습니다. 조국인 진나라도 볼모로 가 있는 영의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인은 진나라와 조나라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던 신세였는데, 우연히 영의인을 만나게 된 여부리는 영의인의 조건과 인물됨을 보고 기화, 가거, 기이한 재화는 사둘만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플랜을 시작하는데, 여부리는 곡식을 사두면 10배가 남고 보석을 사두면 100배를 남길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을 만들면 그 이익은 너무 커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나라 태자 안국군은 정부인인 화양부인과의 사이에 적자 아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후궁에서 난 서자 아들이 20명이 넘었는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영이인이 왕위를 계승할 확률은 20분의 1, 0.05%였고 진나라 밖에 나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확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부리는 천금을 들여서 절반인 500금을 영의인에게 주고 조나라 귀족과 명사들과 인맥을 쌓고 사귈 수 있도록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금을 가지고 비싼 선물을 마련해서 진나라 태자의 정부인 화양부인에게 영의인이 조나라에서 화양부인을 흠모해서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화양부인은 남편 사울을 생각하면 의지할 아들이 꼭 필요했는데, 이왕이면 명품 선물에 다정한 편지를 써주는 아들이면 더 좋겠죠. 화양부인은 태자를 졸라서 영의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자초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자초는 초나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화양부인이 초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나라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아들로 삼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영의인을 영자초라고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초가 여부리와 진나라 왕위 계승을 위한 동업을 막 시작했을 때 자초는 한단의 절세미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진시황의 어머니가 되는 조희였는데, 조희는 그냥 조나라 여자라는 뜻으로
여자를 역사 속에 기록할 때 앞에 나라 이름을 붙여서 조희, 위희, 한희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진나라의 사관들이 조나라 여자라는 뜻으로 조희라고 쓴 거죠. 조희는 여부리의 첩이자 무희였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여성들이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희가 여부리를 떠나 자초에게 간 것 자체는 당시에도 큰 스캔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기 여부리 전에 조이가 자초에게 올 때 이미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부리는 한단에서 무희인 첩과 살았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자초는 여부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녀를 달라고 하였다. 여부리는 화가 치밀었지만 이미 전 재산을 기울여 자초를 돕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그 여자를 바쳤다. 그녀는 아이 가진 몸임을 숨기고 자초에게 갔다. 이 아이가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영정이니까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부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사기에 적혀 있어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도올 선생님께서도 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냐고 하십니다. 몇 가지 근거는 우선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성을 공격하는 와중에 자초는 여부리와 함께 몰래 한단성을 빠져나가 진나라로 도망가는데, 볼모가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는 것은 대단히 죄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는 조나라에 남아서 몇 년 동안이나 아이를 키울 수 있었는데, 같은 사기 진시황 봉기에는 조희의 친정이 안단에서 유력한 가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인 신분이 대접받지 못했던 시절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유력한 가문 출신의 조희가 여부리의 첩이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자초는 진나라에 돌아오자마자 부인을 얻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조희와 아들인 영정이 올 때까지 정보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조희의 신분이 미천한 무희거나 여부리의 첩에 불과했다면, 혹은 일말이라도 자기 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있었다면 자신의 지위가 확고해진 상황에서 영정을 후계자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또 조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자초에게 왔다면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이를 낳았다든가 하는 특이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여부리 열전에는 조이가 10달을 다 채우고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진나라 말기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나라 왕실 가계의 정통성을 부정해서 진시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진나라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법으로 다스리는 군사국가였지만, 나머지 6나라는 귀족들이 관례에 따라 다스리는 느슨한 법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진나라의 군현으로 전락해서 일괄적인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사회계층의 불만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진시황의 출생의 비밀을 공격하는 말들이 생겨났을 수 있는데, 사마천이 사기를 쓴 것이 한무제 때였고, 사마천은 진시황의 출생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서 썼는데, 이미 망한 진나라와 진시황에 대한 악의적인 기록들을 접했을 수 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나서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려사에 고려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데요. 고려사의 기록만을 가지고 고려 우왕이 진짜 신돈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사기의 기록만으로 진시황이 진짜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진나라 소양왕이 56년에 긴 재위를 마치자 태자 안국군이 즉위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던 탓인지 즉위한 지 3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자초가 왕위에 오르는데 바로 장양왕입니다.
장양왕은 여부리를 승상으로 임명하고 하남에 10만호가 딸린 성읍을 주고 문신후에 봉합니다. 이 후는 공후 백자남이라고 하는 주나라 5등작 중에 하나인데 원래 왕인 천자가 제후에게 주는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그 중에 후를 받은 임금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금을 가리킬 때 여러 후, 제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대 들어서 제후들이 하나둘씩 칭왕을 해서 급이 높아지니까 왕들이 자기 신하에게 후의 벼슬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여부리는 하남 지역의 성읍에 조세권과 군사권을 가진 작은 지역의 제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초 장양왕이 3년 만에 죽고 13살이었던 영정이 진왕이 되는데 이때가 BC 247년이었습니다. 아직 천하는 통일되지 않았지만 진나라의 굴기는 이미 대세로 굳어져 있었던 이 시기에 여부리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데 여부리는 승상보다 더 높은 상징적인 지위인 상국에 오르고 진왕은 여부리를 아버지의 버금간다는 뜻으로 중부라고 부릅니다. 여부리는 이미 작은 나라의 국고를 채울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7나라 중에 천하를 통일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진나라의 최고 지위인 상국에 올랐습니다. 이런 재력과 권력을 다 가진 여부리가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부리의 집에는 각국에서 찾아온 지식인 문객들이 3,000명이 넘었고 하인들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부리는 문객들에게 명해서 천하의 모든 문제를 마음껏 논의한 뒤에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부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탄생한 문집이 바로 BC 241년경에 완성된 여씨 춘추인데요. 선진시대 경전 중에 정확한 편찬 시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문헌이고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학 역시 이 즈음에 성립됐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잠시 뒤에 여씨 춘추와 대학의 논리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C 241년에 만들어진 문집이 그대로 전해져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완역됐다는 것은 감동적인 일인데요. 총 26권 160편 20만 자에 달하는 이 문집은 당대의 백과서전이라고 할 만큼 사상과 경제, 치국의 도와 관련된 다양한 논설들이 들어있는데 여부리는 이 여씨춘추의 완성에 붙여서 여기에 천하의 모든 논의가 들어있으니 여기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는 자에겐 글자 하나당 1,000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자 1,000금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여씨춘추는 기와 람과 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12기로 되어 있고 12기는 다시 추나 추동을 각각 맹춘, 중춘, 개춘. 맹중개는 만맹의 둘째 족 막내 개니까 상중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맹하, 중하, 개하, 맹추, 중추, 개추, 맹동, 중동, 개동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달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뜻의 12기라는 말에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어서 역시 시간이나 세월을 뜻하는 춘추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노나라 역사서인 춘추가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여씨춘추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12기의 주제는 시령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령은 때에 맞는 정치적 명령을 말합니다. 전쟁을 농경이 시작되는 춘의 시기에 일으키면 안 되고 죄인의 처형은 낙엽이 떨어지는 추의 시기에 해야 한다. 이렇게 정치는 근본적으로 시령, 즉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것이 시령사상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령사상은 언뜻 보면 자연의 흐름과 맞춰 살아야 한다는 자연 철학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전쟁을 멈출 유일한 방법인 천하 통일을 강력하게 바라면서도 천하를 이끌어 나갈 강력한 군주에 대한 견제와 함께 군주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시춘추 12기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늘은 사적인 마음으로 만물을 덮지 않는다. 땅은 사적인 마음으로 만물을 품지 않는다. 해와 달은 사적으로 불을 밝히지 않는다. 사계절은 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연스러운 덕을 골고루 베풀어 만물이 다 같이 성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편무당의 공도를 실천하여 천하를 한 사람의 사심으로서 소유하지 않고 천하의 천하가 되게 하며 사심을 버려야 한다. 요임금에게 아들이 12이나 있었지만 그 제위를 신하인 순에게 주었고, 순임금에게 아들이 9이나 있었어도 그 제위를 신하인 우에게 주었다. 군주는 지극히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아들이 아닌 능력 있는 신하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여시춘추 군주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시춘추 집일편에도 통일제국과 강력한 천자의 출현을 갈망하는 시대정신이 들어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음양의 원리는 항상 일정하여 변하지 않지만 만물의 다양한 사태를 지어낸다. 눈은 오직 밝음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백과 흑의 다양한 사물을 분별해낸다. 귀는 오직 들음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청과 탁의 다양한 높낮이와 음색을 비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왕이 된 사람은 이를 잡아서 만물의 바른 기준이 된다. 군의 참모총장이 하나인 이유는 군을 하나로 개통화해야 하기 때문이고, 나라의 임금이 한 사람인 것은 나라를 하나로 개통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하에는 반드시 천자가 한 사람 있어야 하니 사두마차를 4사람이 몬다면 국문박조차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천하에는 반드시 천자가 한 사람 있어야 한다는 말은 주나라 천자가 아닌 전국시대 7나라가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는 것을 담은 말입니다. 또 대학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수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수신에 관한 내용은 전국시대의 거의 모든 문헌에 나타날 만큼 일반적인 이야기였지만 여시춘추에 나오는 수신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시죠. 초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에 관해 현인 첨자에게 물었다. 첨자가 대답하였다. 저는 몸을 다스리는 것에 관해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들은 적이 없나이다. 그러나 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어찌 그것이 나라를 다스릴 방도가 없다는 말이겠는가? 첨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몸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확신하였다. 몸이 다스려지면 집이 다스려지고, 집이 다스려지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천하가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말하노라. 몸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서 천하를 다스려라. 이 4가지는 그 위치는 다르지만 그 근본은 같다. 그러므로 성인의 일은 그것을 펼쳐 넓히면 우주에 꽉 차고 해와 달이 비치는 모든 곳에 미치며 그것을 받아들여 축약하면 한 몸 안에 다 들어온다. 이러한 수신의 경지는 자애한 부모라도 그것을 자식에게 전할 길이 없고, 충의한 신하라도 임금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수가 없다. 오직 수신의 덕을 닦은 성인의 제목이라야 이 경지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신의 덕은 오직 스스로 닦아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그런데 여시춘추에 나오는 이 부분, 이신위가, 이가 위국, 이국이 천하. 몸이 다스려지면 집이 다스려지고, 집이 다스려지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천하가 다스려진다. 이 부분이 대학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수 이후 가제, 가제 이후 국치, 국치 이후 천하평. 몸을 닦은 이후에 집이 가지런하게 되고, 집이 가지런해진 이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이후에 천하가 평정된다. 똑같은 얘기를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도울 선생님은 여시춘추와 대학이 같은 시대 정신을 가진 동시대의 문헌이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전국시대 사상 경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인 여시춘추를 한서 예문지에서는 그냥 잡가로 분류해 놨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어서 그 자체가 잡스럽다는 이유였는데, 아마도 여부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추락한 것이 더 큰 원인이었을 겁니다. 사기 여부리 전에 태후가 된 조희는 때때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부리와 정을 통했고, 태후가 음란한 행동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부리는 발각되어 재앙이 미칠까 두려워 음경이 큰 노예라는 사람을 찾아서 음경에 오동나무 수레바퀴를 달아서 걷게 하였다. 태후가 그 소문을 듣고 노예를 얻고 싶어 했다. 여부리는 노예의 수염과 눈썹을 깎고 환관으로 위장해 태후에게 보냈고, 태후는 옹땅으로 궁궐을 옮기고 그곳에서 노예의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노예는 태후가 낳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진왕 영정이 22살 되던 BC 238년에 노예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왕이 직접 정치하는 친정을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상국이었던 여부리가 실각해서 자신이 분봉받은 하남으로 물러나 조용히 있었지만, 문객들이 여전히 여부리의 집에 드나들자 영정은 편지를 보내 여부리를 더욱 몰아붙입니다.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공로가 있기에 문신후에 올랐는가? 그대가 진나라와 무슨 친족 관계가 있기에 중부라고 불리는가? 그대는 가족과 함께 촉당으로 옮겨가서 살라. 결국 여부리는 자신의 집에서 독주를 마시고 자결합니다. 여부리가 진시황의 아버지라는 설도 모자라서 노예라는 변광쇠 이미지를 가진 사람까지 등장하면서 여부리와 자초, 조희의 이야기가 삼류 막장 드라마가 됐고, 독을 마시고 자결한 여부리의 비극이 결합해서 여부리라는 인간과 여시춘추의 가치가 함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시춘추는 청나라 시대 고증학자 필원이 1789년에 교정본을 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읽지 않고 인용한 적도 없이 역사적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여부리 전의 기록이 여시춘추를 2000년간 암흑 속에 가둬온 셈인데, 여시춘추를 선입견 없이 그 내용을 연구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특히 도올 선생님은 여부리가 대제국의 탄생을 예감하고 단지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을 통합하기 위해 여시춘추를 편찬했을 뿐 아니라 특히 새로운 제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시는데요. 효경 역시 여시춘추의 주요 내용에 대한 도올 선생님의 설명이 나오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도올 선생님의 효경 한글 역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부리를 제거하고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진왕 영정은 한나라를 시작으로 마지막 숨만 붙어있던 6나라를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마침내 BC 221년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영정이 40세가 되던 BC 220년에 시황제에 등극합니다. 진시황제는 진나라의 첫 황제라는 뜻인데, 황제라는 호칭이 이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왕이나 천자는 이미 있던 호칭이라서 천하를 통일한 사람에게 바치는 조금 더 특별한 호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신화에 나오는 삼황과 오제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황제라는 새로운 호칭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진나라 이후의 왕들은 다시 왕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씨 춘추 외에도 도올 선생님께서 대학과 같은 시대 정신을 가졌다고 보시는 문헌들은 순자, 맹자, 전국책, 예기 치의편, 그리고 효경이 있는데, 대학 학기역주 제11장 대학과 순자학파, 제12장 대학과 여씨 춘추, 제13장 대학과 맹자, 그리고 제14장 대학의 핵 수신편에서 이들 문헌의 내용과 대학의 내용을 비교하는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의 본문 내용을 설명할 때도 순자와 여씨춘추가 주로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대학이 전국시대 말기에 여러 문헌들과 비슷하거나 중첩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대학 제1장부터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